평생 모은 1억 5천만 원, 단 6개월 만에 수익이 0원이 됐습니다. 은퇴 후 노후자금을 호텔에 넣은 제 결정은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숙입니다. 올해 68세고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연 8% 확정 수익 월세처럼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넣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은퇴 후 노후자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혼자 남으니까 돈에 대한 불안이 밀려오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거든요.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오랫동안 투병하면서 병원비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암치료에 3년 동안. 수술비, 항암치료비, 보험으로 안 되는 치료비들, 그리고 간병비까지 합치면 거의 4천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처음엔 보험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좋다는 치료는 다 비급여였어요. 그렇게 나가고 나니까 통장에 남은 돈이 1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겉으로 보면 큰 돈 같지만 이걸로 앞으로 20년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90세까지도 사는데 제가 지금 68세니까 최소 20년은 더 살아야 하잖아요.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쁘고 사실 애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큰아들은 회사 다니면서 아파트 대출 갚느라 힘들어하고 작은 딸은 아이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요. 평생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았는데 늙어서 자식들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어요. 매달 나가는 돈을 꼼꼼히 계산해 보니까 아파트 관리비가 15만 원, 전기요금에 가스비 합쳐서 8만 원, 휴대폰에 인터넷 비용이 5만 원, 식비가 최소 40만 원은 나가요. 거기에 병원비까지 하면 정말 아껴도 최소 120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국민연금이 50만 원 나오는데 그럼 매달 70만 원씩은 부족한 거예요. 은행에 넣어둔 1억 5천만 원으로 나오는 이자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월 2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결국 매달 45만 원씩 까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면 10년도 못 버텨요.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8년 정도면 바닥이 나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와 계산기 두드리며 계산해 봤어요. 내가 85세까지 산다면 17년 더 살아야 하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버티지?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85세도 요즘엔 짧은 편이잖아요. 90세까지 산다면 22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그러다가 치아가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하나둘씩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험이 안 돼서 개당 100만 원씩. 총 8개 하면 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아, 이렇게 하나둘씩 몸이 고장나면 돈이 얼마나 빨리 떨어질까 싶었죠.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고 허리도 시큰거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곳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병원비가 나가는 거예요.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물리치료 받으러 가면 비급여가 많고 좋은 약은 다 돈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을 때까지 자식들한테 폐 끼치지 않고 살려면 뭔가 수익이 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68세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요즘 일자리는 젊은 사람들도 구하기 힘든데 경로당 친구들도 다들 똑같은 고민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면 동네 한 바퀴 걷기를 하면서 나누는 얘기가 다 돈 이야기, 노후 이야기였거든요. 서로 푸념 늘어놓는 게 일상이었어요. 박순이는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집까지 날렸다고 하고 김 여사는 딸이 이혼해서 손주까지 떠안고 살고 있다고 하고 이순자는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비가 월 200만 원씩 나간다고 하고 다들 각자의 사정으로 팍팍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봄날 늘 먼저 소식을 전하던 김 여사가 뭔가 다른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평소보다 목소리도 들뜬 것 같았어요. 경숙 씨, 영종도에 대형 호텔이 들어선다는데 거기 투자하면 매달 월세처럼 돈이 나온대요. 우리 조카가 부동산 일하는데 괜찮은 투자라고 하더라고. 귀가 번쩍 뜨였어요. 화면 속 조감도가 정말 웅장했거든요. 인천공항 바로 옆이라고 하니까 위치도 좋아 보이고 카지노, 쇼핑몰까지 들어선다니까 마치 라스베이거스 같았어요. 호텔 외관도 정말 멋있게 나와 있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제 가슴을 뛰게 한 건 매달 100만 원 고정 수익이라는 말이었어요. 김 여사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객실 하나 사면 매달 임대료가 나온다는 거예요. 은행에 넣어둔 돈으로는 월 25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100만 원이라니 거의 4배예요. 그 돈이면 손주 학원비도 대주고 매달 병원 갈 때마다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치과 치료비 걱정도 안 해도 되고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내 노후도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동안 밤마다 돈 걱정하느라 잠 못 이뤘는데 이제 좀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김 여사가 설명회가 있다고 하길래 바로 다음 주에 함께 가기로 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옷도 정성스럽게 골라 입고 갔어요. 뭔가 중요한 일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설명회장에 갔을 때 정말 화려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넓은 회의실이었는데 양복 입은 직원들이 여러 명 대기하고 있고 앞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참석한 사람들도 다들 저희 또래의 어르신들이었는데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회의실에 들어가니까 직원 한 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면서 자료집을 주더라고요. 컬러로 인쇄된 고급스러운 자료집이었어요. 앞표지에는 멋진 호텔 사진이 크게 나와 있었고요. 진행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정장을 입은 30대 정도의 젊은 남자였는데 정말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호텔은 인천공항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몰려올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앞쪽 스크린에는 멋진 호텔 로비와 고급 객실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크인하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까지 정말 성공한 호텔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 말이 결정타였죠. 객실 청소, 예약 관리, 마케팅, 고객 응대까지 전부 저희 전문 운영팀이 담당합니다. 투자자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매달 25일이면 임대료가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그냥 통장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은행 금리가 2%대인데 8%라니 거의 4배예요. 평생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지금 안 하면 후회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질문했어요. 혹시 손해볼 위험은 없나요? 진행자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어르신, 이건 부동산 투자입니다. 객실을 실제로 소유하시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어르신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은 절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임대료를 보장해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어요. 부동산이라니 그럼 안전하겠구나 싶었죠.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으로 나온다니까 확실해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계산해 봤어요. 매달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 은행 이자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잖아요. 1억 5천만 원 넣으면 연 8%니까 정말로 12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매달 30만 원 정도는 저축도 할 수 있어요. 며칠 고민하다가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큰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요즘 부동산 투자 사기 많다고 뉴스에서 나오던데.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작은 딸한테도 물어봤더니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자식들은 젊으니까 이런 투자 기회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일주일 후에 다시 설명회에 갔어요. 이번엔 혼자 갔어요.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 설명회에서는 계약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계약금은 10%만 내시면 되고 나머지는 한 달 안에 완납하시면 됩니다. 등기는 완납과 동시에 처리해드리고요. 첫 임대료는 등기 완료 후 한 달 뒤부터 지급됩니다. 1억 2천만 원짜리 객실이었는데 계약금 1200만 원만 내면 계약이 성사된다는 거예요. 그날 바로 계약금을 넣었어요. 집에 와서 남은 돈 1억 800만 원도 일주일 후에 송금했어요.
평생 모은 돈 전부였지만 이제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며칠 뒤 등기부등본을 받았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소유자 최경숙이라고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마치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았어요. 68세에 부동산 투자까지 하게 되다니. 첫 달 말 정말로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25일 후에 문자가 왔어요. 임대료 입금 완료라고.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짜 들어왔네.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구나 싶었죠. 그동안 은행 이자 25만 원 받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다음 달에도 날짜까지 똑같이 100만 원이 찍혔어요. 25일 오후 정확히 같은 시간에 문자가 왔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이제 정말 걱정 없겠다 싶었어요. 정말 확정 수익이구나, 이런 게 있구나 싶었죠. 경로당에서는 자랑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커피 마시며 친구들한테 말했거든요. 얘들아, 내가 투자한 호텔에서 월세가 나와. 그냥 앉아서 통장만 보면 돼. 이렇게 편한 수익이 어딨어. 은행에 넣어둬봤자 한 달에 25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건 100만 원이야.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매달 꼬박꼬박 들어와? 혹시 사기 아니야? 요즘 사기 많다고 뉴스에서 그러던데. 그럼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100만 원이야. 계약서도 다 있고 등기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등기부등본까지 받았다고. 그날 이후 저는 경로당에서 투자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친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부러워하는 시선이었죠. 주변에서는 구체적인 투자 방법을 묻는 전화가 잇따랐어요. 멀리 사는 친척들까지 연락이 왔어요. 몇몇 친구는 저를 따라 설명회에 가서 계약까지 체결했어요. 그때 기분이 마치 제가 좋은 정보를 알려준 은인이 된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나이 들어서 이런 느낌을 받을 줄 몰랐어요. 평생 번 돈이 매달 불어나고 있다는 안정감.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깊이 이 투자에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도 내 호텔에서 손님들이 머물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던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6개월 뒤 평소처럼 25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25일이 지나도 문자가 안 왔어요. 26일 아침에 통장을 확인했는데 눈을 의심했어요. 50만 원. 지난달까지 꼬박꼬박 들어오던 100만 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설마라는 두 글자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면서 계속 봤는데 분명히 50만 원이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면서 당황해서 바로 운영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저 최경숙인데요. 이번 달 임대료가 왜 절반밖에 안 들어왔나요? 확정 수익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담당자가 태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소리에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아, 어르신 지금은 관광 비수기라 그렇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아직 남아있고요. 여름 성수기만 되면 바로 회복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확정 수익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써 있었어요. 어르신, 계약서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계약서를 다시 꺼내서 봤어요. 정말로 작은 글씨로 그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봤어요. 너무 작은 글씨였거든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을 놨어요. 그래, 장사라는 게 비수기 성수기가 있는 거지. 여름만 되면 다시 좋아지겠지 했죠. 일시적인 거라니까 참고 기다려보자 싶었어요. 하지만 경로당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이 투자한 친구 중 한 명이 다급하게 말했거든요. 경수가,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나 이번 달에 5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나 계약 해지하고 싶어. 불안해 죽겠어. 그 친구가 운영사에 해지를 요구했는데 돌아온 답은 충격적이었어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어요. 중도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원하시면 법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친구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경로당에서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만 했어요.
몇몇은 실제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이야기는 점점 법적 분쟁으로 번져갔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 믿고 있었어요. 잠깐 어려운 시기일 뿐이야. 곧 좋아질 거야. 내 이름으로 등기도 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 부동산은 안전한 투자라고 했잖아. 호텔이 사라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작은 희망이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는 걸 그땐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달도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8개월 뒤에는 25일이 지나도 26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27일 아침에 통장을 확인했는데 결국 제 통장은 0원이 됐어요. 화면 속 잔액 0을 보는 순간 심장이 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바로 운영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다른 번호로도 걸어봤는데 똑같았어요. 이메일도 보내봤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뉴스에서는 객실 가동률 저조 운영사 부채 누적이라는 기사가 떠 있었어요. 그제야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며칠 후부터 집 우편함에는 두꺼운 고지서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관리비 고지서, 재산세 고지서, 그리고 밀린 대출 이자 통보서까지. 그동안은 매달 수익으로 자동 납부되던 금액들이 이제 모두 제 부담이 된 거예요. 호텔 관리비와 재산세 등 고정비만 매달 수십만 원이 나갔어요. 수익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매달 고정비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이었죠. 밤마다 전기세 아끼려고 불을 꺼놓고 혼자 거실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연금 50만 원에서 생활비 120만 원을 빼면 70만 원이 부족한데 거기에 호텔 관련 비용 50만 원까지 나가면 매달 12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예요.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50만 원뿐인데 생활비에 관리비에 세금, 이자까지 매달 170만 원 넘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해요? 남은 돈도 얼마 없는데. 그러다 경로당에서 만난 다른 친구가 저한테 말했어요. 경수가 너도 그 호텔 투자했지? 우리 아들이 부동산 일하는데 그 호텔 객실들이 경매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 헐값에 팔린다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얼마에? 분양가가 1억 2천만 원이었던 객실이 3,200만 원에 낙찰됐다고. 하더라고. 완전히 반토막도 안 된 거야. 마치 제 가슴 한쪽이 뜯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서 화면에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1억 2천만 원이 3,200만 원이라니. 8,800만 원이 날아간 거잖아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처음부터 이 호텔 자체가 문제였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산 객실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제가 평생 모은 돈은 이미 날아간 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저는 진짜 충격이 뭔지 몰랐어요. 진정한 절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분양형 호텔이라는 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투자라는 걸요. 나중에 변호사한테 상담받으러 갔을 때 들은 이야기예요. 아파트 분양할 때는 분양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해준다고 해요. 아파트는 주택법 보호를 받는데 제가 산 호텔은 주택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금융상품도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계약서 한 장이 전부입니다. 운영사가 문을 닫거나 법인을 바꾸면 그 순간부터 투자자는 아무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이런 투자는 위험하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경고가 나왔는데 규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투자했던 순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경수가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매달 나가는 돈만 50만 원인데 연금으로 어떻게 감당해? 경매로 넘기면 손해는 크지만 그나마 부담은 끝나잖아. 이대로 계속 버티면 내 집까지 날릴 것 같아. 순이는 정말로 객실을 경매로 넘겼어요. 불과 몇 주 만에 4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1억 2천만 원 투자해서 4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8천만 원 손해를 본 거죠. 그래도 순이는 이제라도 끝나서 다행이야. 라며 눈물을 훔쳤어요. 경수가 너도 빨리 정리해. 계속 끌면 더 손해야. 하지만 저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어요. 평생 모은 돈인데 이렇게 그냥 날릴 순 없어. 끝까지 싸워서 받아내고 말 거야. 그런 마음이었어요.
결국 저는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참여했어요. 변호사 비용만 300만 원. 그것도 빌려서 냈어요. 순이한테 빌렸어요. 경수가 이 돈으로라도 끝까지 싸워봐. 하면서 도와줬어요.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가 모두 73명이었어요. 나이는 대부분 60대 이상이었고 투자 금액이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 총 피해 금액이 120억 원이 넘었어요. 모두 노후 자금이었죠. 1년 넘게 기다린 끝에 1심에서 승소 소식이 들려왔어요. 법원에서 운영사는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잠이 잘 왔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운영사가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거든요. 또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변호사가 말하길 상대방이 시간 끌기에 들어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운영사는 슬그머니 법인을 바꾸고 호텔 이름마저 바꿨습니다. 어느 날 호텔에 직접 가봤어요. 현장을 보고 싶었거든요. 가보니까 호텔은 그대로 있는데 간판이 바뀌어 있었어요. 프런트에 가서 물어봤더니 운영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기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모르는 일이에요. 이전 운영사와 상관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 전화를 받는데 서류상 대표만 다른 겁니다. 변호사는 이건 전형적인 책임 회피 수법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 제 객실은 밀린 관리비와 세금 때문에 법원의 경매 절차에 올라갔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나가는 돈을 1년 넘게 못 냈더니 600만 원이 밀렸어요. 거기에 연체료까지 붙어서 800만 원이 됐고요. 법원에서 독촉장이 왔어요.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경매에 넘긴다고요. 하지만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법원 문서에 찍힌 경매 개시 도장을 보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제 나이 68세에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처음엔 마트 계산원 일자리에 지원했어요. 그런데 면접에서 컴퓨터 다룰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은 다 전산으로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 떨어졌어요.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12시간 교대 근무라고 하더라고요. 밤 12시간을 서 있어야 한다니 제 나이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이력서를 여기저기 넣어봤지만 연락 오는 곳은 없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였어요. 젊은 사람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68세 할머니를 어디서 써주겠어요. 그러다가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는 분이 소개해 주셨어요. 경숙 씨, 거기 사장님이 좋은 분이야. 나이 많아도 성실하게 일하면 괜찮다고 해. 결국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130만 원. 하루 6시간씩 찬물에 손 담그고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씻어야 해요. 첫날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6시간 내내 서서 일해야 하는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특히 겨울에는 찬물 때문에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져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매달 쌓여가는 이자를 생각하면 쉴 수가 없어요. 찬물 속에 손을 담글 때마다 심장까지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그 차가움이 제 노후의 현실 같아 더 견디기 힘듭니다. 사장님은 좋은 분이에요. 제 사정을 아시고 최대한 배려해 주세요. 하지만 일은 일이잖아요. 다른 직원들보다 느려도 이해해 주시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매일 아침 우편함에서 소송 서류와 각종 고지서를 꺼내며 생각해요. 계속 버틸 힘이 남아있나? 아니면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매일 그런 생각의 연속이에요. 2심 재판도 1년 넘게 걸렸어요. 그 사이에 우리 피해자 중 몇 명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기신 분도 있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68세의 말이에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 6일 일해 후 일요일만 쉬어요. 달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 그 달콤함에 눈이 멀면 정작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걸 잊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100만 원이 매달 들어온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지 그 돈이 정말 호텔 수익에서 나오는 건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마치 연금처럼 안정적일 것 같았지만 수익이 끊기는 순간 노후의 평화도 함께 멈췄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너무 좋은 조건은 언제나 덫이라는 걸요.
제게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쌓여가는 고지서뿐이에요. 계약서에 적힌 연 8% 확정 수익 문구도 운영사가 사라지는 순간 휴지 조각이 되더라고요. 그 종이 한 장이 제 평생을 망쳐놨어요.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2심에서도 저희가 이겼지만 또 대법원으로 올라갔어요. 언제 끝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변호사도 몇 년 더 걸릴 수 있다고 해요. 지금도 저는 매일 밤 생각해요.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더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을까? 자식들 말을 들을 걸 하지만 이미 늦었죠.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만큼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제가 뼈아프게 배운 교훈들을 나눠드릴게요. 첫째, 보장이라는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월세든 수익률이든 걱정 마세요. 확실합니다. 라는 말만 믿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못 줄 땐 어떻게 할 건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꼭 적혀 있어야 안전합니다. 저는 작은 글씨까지 다 읽어보지 않았던 게 후회돼요. 둘째, 이 투자가 법으로 지켜주는 상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분양형 호텔 같은 건 아파트처럼 주택법의 보호를 받지도 않고 금융상품처럼 금융감독원의 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법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셋째, 실제 수익이 아닌 돈 돌리기 구조는 위험합니다. 처음엔 수익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 돈에서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호텔 수익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들이 낸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라며 지급하는 거예요.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들어와야만 유지되는 구조라면 그 돈줄이 끊기는 순간 무너집니다. 폰지 사기와 똑같은 구조예요. 제 실수가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내려놓으시겠습니까?